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차피 돈도 못 버는데 사람이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언젠가부터 막연하게 쓰고 싶었던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아무렇게나 쓰는 건 그냥 쓰지만 막상 맞춤법에 맞게 쓰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맞춤법에 맞게 썼다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게 읽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직장 생활을 한 35년 했죠. 직장 생활을 끝나고 나니까 뭐 다 이루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인생의 막 하나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해 봐야죠. 이 막은 죽을 때까지인가 또 3막이 있나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공무원 분류를 5급 분류, 5급 감류 이런 식으로 했죠. 5급 분류가 지금의 계급 체계로 치면 9급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운 좋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평생의 호구지책이 되었습니다. 근데 5급 사무관을 한 13년 정도 달았나요? 뭐 그 정도 달았는데 결국 승진도 안 되고 해서 그리고 또 직장 생활도 너무 오래 하니까 지겹기도 하고 또 명예퇴직하면 한 계급 올려주니까 마지막 날 올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한 지도 시간이 10년이 넘게 흘렀네요. 당구장 몇 년 하다가 부동산을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 써놓고 새로 한번 읽어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여러분도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는 우리가 잘할 때처럼 책을 쓰고 읽고 하는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뭐 직장 생활을 마치고 보니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네요. 단 몇십 초도 보기 어려워서 몇 초짜리 쇼츠 동영상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고 빠르게 핵심만 읽고 지나가는 시대죠. 워낙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니까요. 뭐 항상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꿈을 꾸고 살았는데 그 꿈을 이루기에는 환경적인 제약들이 많이 따르죠. 다 극복하고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만 어쨌든 원고지 대신 시대의 변화로 모니터를 보면서 펜 대신 키보드를 치면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이 한 권의 책을 써봅니다. 무슨 전달하고 싶은 의미나 거창한 메시지 이런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글쎄 뭐 이걸 책이라고 돈을 주고 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 퍼플,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에서 하루살이로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육성회비. 아버지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있다는 성경 구절만 굳게 믿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그 먹이를 위하여 어머니를 보내셨던 셈이다. 하얀 자갈 위로 산자락의 단풍이 잠긴 투명한 냇물이 흘렀다. 기름종 개들은 바닥에 배를 깔고 음악처럼 리듬을 갖고 냇물에 흔들리는 지느러미의 감촉을 즐기고 송사리들은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아래 위를 열심히 몰려다녔다. 군데군데 생긴 웅덩이에는 소금쟁이들이 징검징검 건너며 물수제비를 뜨듯이 두 줄로 동그란 물결을 만들며 놀았다. 고추잠자리들이 빨간 배를 내밀고 물 위를 낮게 날다가 꼬리로 물을 찍어 소금쟁이의 물결 모양을 어설프게 흉내냈다. 한 줄기 싸늘한 바람이 불면 우수수 낙엽들이 앞을 다투어 빙글빙글 돌며 물 위로 떨어졌다. 송사리, 잠자리, 소금쟁이 모두들 깜짝 놀라 잠시 흩어졌다가 이내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우긴 했으나 아직도 많이 남은 햇살에 비친 단풍은 풀길 없는 내 마음처럼 붉게만 보였다. 이 진달래꽃. 어금니로 지그시 짓눌러 씹어본다. 입안으로 가만히 진달래 꽃물이 퍼진다. 더 감질이 난다. 진달래 꽃잎을 빠르게 한 움큼 따 모은다. 볼이 터지게 입안 가득 넣는다. 사르륵 깨물어 본다. 목 안으로 진달래 꽃물이 한가득 넘어간다. 온몸에 꽃물이 든다. 마음에도 분홍빛이 든다. 순식간에 숲들이 다가왔다 가는 등 뒤로 사라진다. 산들도 사라진다. 하늘로 떠오른다. 하나둘 느낌들이 없어져 갔다. 모든 생각들이 없어져 갔다. 온 세상이 너무나 부드러워졌다. 아무 걱정도 없다. 편안하다. 3개월. 나는 개울이 참 좋았다.
개울에게서는 참 좋은 냄새가 났다. 향긋한 봄나물 냄새가 나고 아이들이 지난 여름에 목욕하던 냄새도 났다. 넘어지더라도 양동이는 꽉 잡고 있어야 했지만 나도 모르게 양동이를 든 손을 놓고 개울 바닥을 짚고 말았다. 사간령.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은 서로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조선시대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20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인가? 책보 굴리기는 묘의 봉분에 올라가 차례로 책보를 세로로 세워 굴려서 제일 가까이 책보가 넘어진 애가 다른 애들의 책보를 몽땅 들고 가야 하는 놀이였다. 그러고는 한참을 잊고 살았는데 동기회 밴드에 그 애가 죽었다는 부고가 올라왔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 자기가 바람을 피웠다고 했던가? 오, 갈증. 드문드문 제법 크게 생긴 웅덩이에는 곧 같이 할 운명인지도 모르고 큰 고기들이 작은 물고기 사냥에 여념이 없었다. 저러다가는 물이 다 마르기 전에 먼저 배가 터져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이글거리는 태양들이 따라다닌다. 나를 구워 먹고야 말겠다고 노리고 있다. 극심한 갈증이 몰려온다. 견딜 수 없는 시간의 가벼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아는 사람 중 이 부분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찰스 다윈이다. 나하고 특별히 남다른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학교에 다닐 때 배워서 알게 되었다. 나는 더없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조바심을 치며 그러나 어쩌지도 못하고 이 시간의 흐름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다. 너무나 애달픈 시간의 가벼움을 나는 정말 견딜 수 없다. 7. 깨달음. 나는 무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유난히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낸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유명해지지는 못했다. 아이들도 최고급으로만 키웠다.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에는 거의 보내지 않았다. 반드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정규학교만 보냈다.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신기루 같은 돈을 쫓아다니는 사바의 많은 중생들을 굽어보니 정말 측은지심이 절로 솟아났다. 8. 나는 아직은 기다리고 있다. 나는 누구에게 이야기한 일은 없지만 사실은 세상을 평정해야겠다는 결심을 오래전에 하고 있었다. 이 기다림도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면서 하늘과 땅과 그 사이와 너머의 모든 것들,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결국은 마찬가지인 모든 존재와 부존재들,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들리고 들리지 않는 모든 것들, 느껴지고 느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나는 가까운 장래에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시간은 시작되기 전으로 영원히 되돌아갈 것이다. 9. 나도 살면서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 학교에서 절대로 1등을 못 놓치는 이 바보가 글쎄 애를 배꼽으로 낳는다고 자꾸만 우기는 거였다. 애는 남자가 낳는다고 우기지 않는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다. 나는 목매한 중생을 깨우쳐줘야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송아지가 태어나는 과정을 지켜본 경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래도 그 애는 소는 몰라도 사람은 배꼽으로 애를 낳는 게 확실하다고 우겼다. 12. 사람은 끊임없이 작전을 세운다. 사람의 특징에는 말을 한다든지 불을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잡다한 것들이 있고 이 중에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을 배우는 바람에 상당히 성장하여 자아를 가지기까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말았다. 그렇게 장군이 된 메가더는 아버지가 보리 목을 벤 것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전쟁에서 인천에 바로 상륙하는 작전을 구사하게 되었다. 13. 말비. 담배는 피운 적도 없고 공기 좋은 곳에서 수양을 벗 사마일생을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으로 열반해 드셨다. 말빚을 남기기 싫다고 하시면서 스님께서 저술하신 모든 저서를 모아 불태우라고 유언하셨다. 사람들은 어딘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모습으로 해도 너무한다. 고 서로 다정히 속삭이며 강당을 빠져나와 일상으로 돌아갔다. 14. 어제 마시던 커피. 어제 숨겨놓았던 커피부터 찾았다. 재물 있는 곳에 마음 간다는 격언을 실감하면서 몇 마리째부터 상한 음식에 들어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세균이 번식하였음에는 틀림이 없어 보였다. 15. 연탄. 채소 한 단 팔아봐야 돈이 얼마라고. 당연히 연탄을 떼야 한다. 다른 남자가 어제 어디서 화투를 치다가 주머니에 넣고 온 게 있다고 했다. 결국 10만 원을 잃고 공짜로 심부름만 해준 꼴이 되어 은근히 짜증이 났다. 이상하게 오늘 내가 돈을 자꾸 따게 되네? 절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후배 놈을 보고 지금 바로 돌려줘야 되나? 했다. 화난 듯 톤을 약간 올려서 사장님은 화투판에 함부로 앉으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했다.
저녁을 먹고 나는 아들놈을 데리고 오토바이 가게로 향했다. 17. 하루살이. 내가 비록 하루살이로부터 배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고등동물로서 자존심에 손상을 입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루살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고민을 해결한 주체가 하루살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었다. 하루를 사는 데는 굳이 먹이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살이인 내가 살아갈 뿐인 것이다. 19. 이상의 날개. 이상이 50전짜리 은화를 모아 아내에게 지불하고 드디어 환하게 밝고 화사하며 싸구려 분 냄새가 진동하는 아내의 방으로 나와 화려한 꽃무늬 한복을 입은 아내의 품에 안겼을 때 그 감상은 무엇이었을까? 어느 날 문득 마주친 내 영혼은 한 번도 물 마신 적 없는 엄청난 갈증으로 목말라 있었다. 22. 자유. 텔레비전에 프리덤이라는 생리대 광고가 나온 적이 있다. 한동안은 뉴 프리덤까지 나왔다고 선전을 했었다. 예전 여자들은 엄청 움직이기 불편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리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유래로 영어에서는 생리대를 자유라고 하는 모양이다. 오래 망설이던 끝에 어느 날 자고 있는 아내를 독심술로 잠깐 바라보았다. 23. 노래방 도우미. 너무 비싸 부하들이 상처 소독에 쓰기에는 부담이 되므로 보통 마음 상처 대용 소독약이라고 표시된 소주 같은 싼 것을 찾게 된다. 성을 생물 본래의 목적인 번식 외에 뭔가를 추구하기 위한 대가로 이용한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 사람 이외에도 이런 생물이 또 있을까? 27. 황도. 우주의 기가 황도를 따라 결집되고 있으며 지금이 지구에서 그 길을 받을 수 있는 초유의 시간이며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이었다. 생명이 죽어 영혼이 떠돌다가 다시 어떤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생명의 절대수는 항상 같아야 하는데 실제 생명은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포를 만났을 때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유도, 처음 사랑을 만났을 때 그렇게 가슴 뛰고 흥분되었던 이유도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28. 이유. 음식값은 안 받을 테니 그냥 가라고 한다. 영업집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여기서 장사해도 되냐? 내가 잘못한 것은 술집에 혼자 술을 마시러 갔던 것밖에 없었다. 29. 날품. 21세기를 선도하는 어쩌고 하는 통신사 홍보 문구만 한참 동안 반복되었다. 세상이 다 뱀이 개구리 잡아먹고 개구리가 벌레 잡아먹고 사는 것 같다. 언제 마누라에게 돈봉투를 건네봤는지 잘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평소와는 사뭇 다른 어투로 이거 챙겨둬라 하면서 마누라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도중에 죽는 역할이어서 그래도 훈련을 빨리 마칠 수 있었다. 30. 달빛. 삶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겁이 많다. 튀자. 상현이가 다급하게 말했다. 여기 데리고 온다고 영숙이가 말 듣겠어? 말 안 들으면 한 방 먹이면 되지 뭐. 그 일로 애들이 영숙이를 걸레라고 놀리곤 했는데 정작 영숙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나다녔다. 엄청은 무슨. 나는 서울도 택시 타고 가버린다. 이미 아침이라 주위가 밝아 다른 겨우 보이기만 할 뿐 빛을 발하지는 못했다. 달도 참 많다. 그때 그 빈집에도 달이 있었다. 31. 헤엄. 거기까지야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물속으로 몸을 날렸다. 바위를 바라보니 너무나 아득히 멀어 보였다. 뒤를 돌아보니 내가 출발한 모래사장은 더 멀리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빚을 받아가겠다고 산소가 험악한 얼굴을 하고 덤벼들고 있었다. 상처에서 조금씩 핏물이 배어 나오기 시작할 즈음 조카들과 동서는 해산물을 따기 위해 더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갔다. 38. 나는 순한 사람들과 살고 싶다. 한 번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소위 그 두목이라는 사람이 한 명을 문 앞으로 불러내 뺨을 때리고 있었다. 교도소에서 나와 보니 우리 당구장이 생겨있더란다. 나중에는 당구공과 큐를 가지고 싸워 경찰까지 불러야 했다. 설명을 다 한 부분도 계속 시비를 건다. 구청에 민원을 넣고 계속 괴롭힌다. 매도자와 싸우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그냥 중개사를 물고 늘어진다. 특별히 순하기까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상식선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다. 40. 왕과 패러데이. 패러데이는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곤 했다. 땅에 금을 긋고 몇 발짝 앞에 십자가 모양으로 각 한 개씩 5개의 구멍을 파 그 구멍으로 구슬을 던져 넣는 놀이였다. 한참을 무아지경이 되어 땅을 파고 있던 생쥐의 뇌리로 혹시 미라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피신처로 쓰기 위하여 땅을 좀 더 쓸모있게 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친구들은 하나둘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41. 벌들의 전쟁. 은근히 너는 이제 내 라인이 되는 것이라는 투로 제안을 해왔다.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한없는 분노만 치솟아 올랐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한 마리 일벌이었다.
정부에서는 즉시 안보 회의가 소집되었다. 말벌들은 모두 내려앉아 원한에 찬 광기 어린 얼굴로 우리를 물어 죽이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장엄하게 펼쳐지는 저 처절한 용사들의 혈투를 보라. 숲속의 바람도, 하늘을 날던 새도, 흘러가던 냇물마저도 모두가 숨죽였구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그토록 애달팠던 꿈도 사랑도, 하나뿐인 목숨마저도 그 작은 날개 아래 모두 접었구나. 그 충성은 금보다 귀하고, 그 용기는 밤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며, 그 맹세는 피보다 더 진하고, 그 마음은 끓어오르는 용암보다 더 붉으며, 그 울림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구나. 우리가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을까? 그 지옥 같았던 전장에서 그대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서웠으며, 그대들의 몸은 얼마나 뜨거웠으며, 그대들의 숨은 얼마나 답답하였느냐? 그 고통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노라.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수만 년 우리들의 역사가 그대들이 있어 계속될 것이며, 그대들의 못다한 꿈은 우리가 반드시 자손만대 이어갈 것을 피로써 맹세하노라. 그대들의 날개로 옷을 짓고, 그대들의 피로써 목을 축이고, 그대들의 살로써 허기를 채우며, 더 높이 방죽을 쌓고 마음의 칼날을 날마다 갈고 닦아 그대들 같은 애달픈 죽음이 이 땅에 다시는 없게 할 것을 천지신명께 맹세하노라. 벌들의 영령들이시여 저들을 인도하소서. 48. 직장인. 현생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와 직장인이라는 두 종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희박하지만 교배가 가능했다는 연구 논문들이 있어 아종이라는 주장도 덜어 있었다. 직장인들도 처음에는 호모 사피엔스들을 같은 현생 인류로 여기고 움막집도 지어주고 산속으로 들어가 자연인으로 사는 것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했다. 호모 사피엔스들과 직장인들은 의사소통도 차츰 힘들게 되었다. 나는 직장인이었다. 하마터면 나도 호모 사피엔스가 될 뻔했지만 운 좋게 모회사의 공채에 붙어 직장인이 되었다. 여름 휴가철이 오자 직장인들이 산으로 들로 피서를 떠났다. 그들 중 산속에서 캠핑을 하던 한 가족이 호모 사피엔스들의 습격을 받아 몰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영장류 중 가장 최근에 직장인과 분화된 종으로 보존 필요성이 있다. 나는 연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호모 사피엔스 소탕 작전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어릴 때 잔디바드로 던져버렸던 방앗개비에 그 하얗게 힘줄이 드러나 있던 다리가 자꾸만 생각났다.